네, 반갑습니다. 제가 석사 박사를 한국 정치사를 전공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만든 그 시원을 만들어준 건국 대통령 이승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왜곡이 많이 되고 가장 의도적으로 훼손당하고 또 무시당하고 경멸받고 조롱받고 이랬던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또 이념적인 이유도 있고 또 국제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우리의 무관심이 제일 큰 원인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할 건데, 그동안 제가 마땅히 정치학도로서 한국 정치사를 전공하는 학자로서 마땅히 했어야 될 최소한의 의무도 다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 반성을 전제로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은 지금 전 세계 최강대국이죠. 최강대국이고 상대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미국이 강한 나라긴 하지만 여러 강한 나라 중에 하나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미국은 수많은 전쟁을 거쳤지만, 수많은 전쟁을 겪었지만 이른바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운영할 능력은 없었습니다. 전쟁을 두 군데에서 동시에 유지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가지지를 못했고 또 그런 경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에 유럽이 거의 히틀러에 의해서 점령되는 그 위기적 상황에서 미국이 유럽에 참전을 한 이후에 거의 모든 역량을 유럽전에 투여합니다. 당시에 미국은 설마 또 다른 데서 또 다른 전선이 만들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전력을 유럽에 투입했고, 그리고 당시 미국의 최고 군사 지휘자인 아이젠하워를 유럽군 사령관으로 보내서 전쟁을 지휘하게 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41년에 진주만 기습을 당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동안, 지금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 또는 인도 태평양 전략, 그래서 주로 태평양을 미국이 많이 중시하지만 당시까지는 미국은 대서양 국가였습니다. 유럽과 미국 사이에 놓여져 있는 대서양이라는 이 대양을 중심으로 한 대서양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태평양은 그 당시에는 꿈도 꾸지 않았던 이런 곳입니다. 근데 이 태평양에서 두 번째 전선이 갑자기 만들어진 겁니다. 미국이 매우 당황했어요. 전쟁을 예상하지도 못했고 준비도 돼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는, 이 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이 전쟁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이곳에서 어쨌든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드는 일본군을 상대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정말 국려지책으로 유럽을 지휘한 아이젠하워와 같은 그런 이 지휘관을 이제 백방으로 찾았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사람이 맥카더입니다. 트루만은 맥카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맥카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맥카터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맥카터는 정말 유명한 군인 집안에서 나서 쭉 군인의 길을 걸었는데 육군 참모총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편을 했어요. 1937년에. 그러니까 민간인이었습니다. 예비역 대장. 그런 맥카터를 다시 태평양 전쟁을 맡기기 위해서 군의 현역으로 다시 복귀시킵니다. 소장 계급장을 달아주고 예비역 대장을 현역 소장으로 다시 달아주고 태평양 전쟁을 지휘하라 맡깁니다. 소장 갖고 지휘가 안 되니까 그 다음날 중장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대장 되고 결국은 원수가 돼요. 그래서 태평양 전쟁을 이제 맥카더 장군이 지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맥카더 장군이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선을 승리함으로써 일본과 한국에 대한 군정의 최고 지휘자가 되는 겁니다. 당시에 유럽을 지휘했던 아이젠하워는
메가더 장군이 육군 참모총장 할 때 소령 계급장 달고 부관 노릇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메가더의 위상이 어떤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트루만이 끝없이 이 사람을 경계한 이유도 다 그런 데 있습니다. 그 트루만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운명, 분단이 되고 전쟁이 터지고 했던 그 결정적인 그 건국의 과정에 가장 영향력을 크게 미친 미국 대통령인데, 미국 대통령들 중에서는 아주 용렬한 사람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통령이었습니다. 법관을 거쳐서 뭐 상원의원을 하고 외모가 그럴듯하다고 그래서 발탁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45년에 그 2차 세계대전을 지휘해왔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죽고 4월부터 미국 대통령이 돼서 2차 세계대전 종전을 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미국의 대통령인 트루만이 어쩌다 대통령 된 사람이고 국제정치 잘 모르고 그리고 용렬하기까지 한 그런 인간이었다는 것이고, 또 이 사람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트루만이 선택해서 발탁한 맥아더라는 사령관이 미 육군 사상 최고의 전략가이고 지장이었다고 하는 것. 이 두 아이러니한 이 사건이 이제 우리의 운명을 정말 슬프게도 만들고 또 그 과정에서 극적으로 반전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맥아더로부터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이승만을 이야기하려면 이 트루먼과 맥아더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1945년 10월에 당시에 미국에 있던 이승만이 개인 자격으로 귀국을 합니다. 해방된 조국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을 하는데, 그것은 미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맥아더 장군이 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이끈 사령관이 그 비행기에 이승만 대통령을 초대해서 두 사람이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같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맥아더 장군은 이승만 대통령을 그 실력과 능력과 인품을 깊이 이해하고 존경했던 사람이고,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장군 사이에는 이른바 요즘 말로 아주 케미가 잘 맞았어요. 그래서 비록 공식 신분으로는 귀국이 안 되지만 맥아더 장군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배려와 조치를 한 겁니다. 같은 비행기를 딱 둘이 타고 한국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 1년의 이제 건국의 지난한 투쟁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토론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에 나타났을 때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몇 가지 단편적인 사실을 가지고 좀 분위기를 우선 여러분께 전해드렸어요. 자, 그럼 이승만은 어떤 사람인가? 1875년 3월 26일 태어났습니다. 뭐 양녕대군의 16대 손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승만 대통령이 조선 왕조의 왕실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하는 나름의 그 자부심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집안은 다 몰락해가지고 뭐 변변한 살림살이도 별로 없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황해도 평산군에서 태어났죠. 몰락 양반 또는 뭐 월락 왕실이라고까지 할 수도 없죠. 16대 손 가면서 쫙 흩어졌으니까. 몰락 양반들 중에는 기존 체제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 사회를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그 실업화, 조선 시대에 기존의 성리학으로는 안 돼, 뭔가 새로운 혁신과 변화가 필요해 라고 문제 제기했던 사람들, 일군의 학자들, 선비들을 실학파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대개 몰락 양반 출신들입니다. 남인 출신들이고 그렇습니다. 이승만도 이제 그 비슷한 그 인생의 그 출발점을 이제 겪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개화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박영효라든지 김옥균이라든지 뭐 이런 개화파 사람들하고 이제 어울리게 된 것 같습니다. 젊은 청년 이승만은 그렇게 개화파 운동에
이제 뛰어들었어요. 그러다가 박영효 반란 사건 뭐 이런 데 연루되고 이러면서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갔는데 그 젊은 혈기로 도저히 지금 여기서 내가 감옥에 있을 수 없다 그러고 탈옥을 했다가 잡혀요. 그래서 또 중형을 받아서 무기형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그때 무기형을 받고 이제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그 형을 받고 5년 7개월 정도를 감옥살이를 합니다. 한성 서울에서. 그러니까 정치범이죠. 요즘 말로 하면 양심수 정치범, 민주화운동 투사죠. 5년 7개월간 감옥살이를 하던 이승만이 극적으로 사면을 받아서 나오는데, 그거는 개화파 정권이 들어서서 미국하고 뭔가 좀 관계를 좀 적극적으로 좀 맺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터에 개화파 운동을 하다가 감옥살이를 오래 하고 있고, 또 영어가 아주 잘 되는 이승만이라는 젊은 청년을 이제 주목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고종황제한테 청을 넣어서 이제 사면을 받아서 미국으로 파견을 합니다. 그게 이승만과 미국의 인연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5년 7개월 동안 젊은 청년 이승만이 감옥살이를 하면서 했던 일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같은 감옥을 살던 그 재소자들을 열심히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전도를 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다 그래요. 워낙 그 언변이 좋아서 청년 이승만의 전도에 감옥 안에서 기독교를 믿게 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학으로 배운 영어 실력인데, 그 영어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영한사전을 집필을 시작했어요. A, B, C로 쭉 나가잖아요. 사전이 A에서 F까지 작업하다가 감옥에서 나오는 바람에 더 이상 작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로 그 원고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럴 때 우리는 천재라고 부릅니다. 독학으로 한 영어로 우리나라 최초의 영한사전을 감옥에서 집필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그 10대 때의 그 청년 시절부터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아주 특출한 인물이고 아주 걸출한 인물이었어요. 독립협회 운동이 얼마 있다가 만민공동회로 바뀌는데요. 만민공동회는 요즘으로 따지면 광화문 집회 같은 겁니다. 거기에 연사가 나가서 막 우리나라는 이리도 가면 안 돼, 개혁해야 돼,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막 그러면서 독립협회 운동이 또 확산되고 그랬던 건데, 그 만민공동회의 첫 번째 연설에 데뷔를 합니다. 그때가 23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승만이라는 인물을 알리게 되는 거예요. 만민공동회가 배출한 스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만민공동회가 그 후에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평양에서 만민공동회가 열렸을 때, 그때 20살에 안창호라는 젊은 청년이 나가서 좌중을 울려요. 그래서 안창호라는 인물을 또 세상에 알리게 되죠. 우리가 2019년에 광화문에 100만 넘는 국민들이 모여서 그 집회를 할 때 연단에 서서 그 대중을 울리고 함께 나가자고 결속시키고 했던 그 대중 연설을 통해서 지도력을 발휘한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의 원조가 이승만이고 안창호인 겁니다. 5년 7개월간의 감옥살이 후에 개화파의 필요에 따라서 이제 미국으로 가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다시 들어와요. 잠깐 갔던 거니까. 들어왔는데 그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1905년 미국에 간 김에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다 해서 조지 워싱턴 대학에 2학년생으로 편입합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아서 진학해서 학사 따고, 그 다음에 하버드대에서 석사를 따고, 그리고 프린스턴대에서 박사를 따거든요. 프린스턴대에서 받은 최종 학위는 정치학 박사입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조지 워싱턴에 입학한 게 1905년이고 프린스턴대에서 박사 학위를 딴 게 1910년이에요. 그러니까 뭐 100년 전 일이니까 뭐 무슨 대학교는 4학년, 석사는 2학년, 박사는 뭐 5년 뭐 이런 것이 따로 없었을 때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5년 만에 미국에 가서 그 영어로 땄을 텐데
학사, 석사, 박사를 5년 만에 다 따입니다. 그래서 미국 학위를 취득한 최초의 한국인이 됩니다. 뭐 저는 청년 이승만은 천재였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그때 프린스턴대에서 이승만에게 박사 과정을 지도한 사람, 박사 학위를 지도한 사람이 우드로 윌슨입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미국 대통령이 되죠. 그렇게 해서 박사 학위까지 따고 한국으로 일단 들어오는데 1910년에 그때는 이미 이제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직후입니다. 들어왔는데 그때 백오인 사건이 터집니다. 한 700여 명이 이제 구속되는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면서 최초로 만들어낸 정치 탄압 사건이죠. 백오인 사건이 터지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독립운동을 하는 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다 생각을 해서 다시 미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가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을 위해서 망명을 한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10년에 식민지로 전락한 이 고국에 와서 백오인 사건을 겪으면서 제대로 된 독립운동 하려면 국내에서는 안 되겠다 해서 미국을 망명지로 선택하고 미국으로 망명 가서 그때부터 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개화 운동가, 개혁 운동가였고 개혁 정치 운동가였고 1910년 이후에는 이제 독립운동가로 망명을 하죠. 이 당시에는 독립운동의 뜻이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망명을 가서 독립운동을 합니다. 뭐 이회영 일가는 간도로 망명 가서 신흥무관학교 세우고 독립운동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해나 이쪽으로 망명해서 19년에 상해 임시정부 세우고 다 이걸 망명 가서 독립운동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 청년 이승만은 그때 미국을 선택해서 미국에 가서 이제 독립운동을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1919년이 되는데 그 1919년 전에 1918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우드로 윌슨의 제참으로 국제연맹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걸 하기 위한 파리 강화 회의가 열리고 막 이런 아주 급변하는 정치 정세 속에서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이승만, 이 파리 강화 회의가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회의라고 생각하고 그 회의에 조선 대표로 참석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데 파리 쪽에서 비자를 내주지 않아요. 임시정부가 그 당시에는 아예 없었으니까 그냥 망명객 한 사람에게 국제회의에 공식적으로 자격을 줘서 오라고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파리 강화회의에 가지를 못하고 그리고 장문에 글을 써서 우드로 윌슨 대통령한테 이제 전달하죠. 그런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하고 또 그러한 일이 이제 황성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국내에 전해지고 그러면서 당시 조선의 국민들, 그러니까 일제하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승만이라는 청년이 지금 미국에서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백방으로 뛰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19년에 3.1운동 직후에 여기저기서 이제 우리도 조직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자고 하면서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들을 세우거든요. 여러 독립운 지도자들이 모여서 당시에 모두 8개의 임시정부가 발표됩니다. 뭐 한성 임시정부도 있고 상해 임시정부도 있고 뭐 간도 쪽에도 있고 막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임시정부를 수립하다 보면 이 정부의 수반으로 누굴 세울 거냐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고 늘 뜨거운 논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 8개 임시정부가 모두 그 임시정부의 수반으로 추대한 사람이 이승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에 이승만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민족의 지도자 반열에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상해 임시정부, 다른 8개의 임시정부가 발표가 되고 막 족출하다가 이게 상해 임시정부로 통합되거든요. 통합된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흐름이어가지고
어떤 누구도 그것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승만이 대통령이지. 네, 그렇게 해서 상해임정의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예, 이승만은 그때부터 이 일제와 물리적으로 투쟁해서 독립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본 거예요. 전쟁을 해서 일제를 몰아내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독립시키자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그건 일종의 그 꿈이거나 몽상이거나 또는 망상이다 라고 본 것이고, 또 3.1운동을 겪은 이후잖아요. 전 국민이 1년 넘게 태극기를 흔들면서 만세를 목이 터져라 불러도 이게 독립이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아주 뼈저리게 느낀 상황이죠. 그래서 이승만이 그때 선택한 방법은 국제사회 힘 있는 나라들을 잘 설득해서 그들의 각 나라의 이해관계를 잘 절충시켜서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마치 스위스가 강국들의 이해관계를 절묘하게 조정해서 중립국가의 지위를 획득해서 여러 나라로부터 중립국가로 인정받아서 2차 세계대전 때도 자기 나라 영토가 한 번도 심지어 히틀러 국가로 군대로부터도 침략받지 않고 이걸 넘어섰던 것과 같은 그런 외교적 역량과 외교적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독립시켜야 되겠다. 그것이 유일하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요. 그 연장선에서 1차 세계대전의 최고의 승리국가, 그리고 이미 당시에 절대 강자로 군림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강한 나라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조치가 구미위원회를 설치한 겁니다. 임시정부 대통령의 자격으로 미국의 독립위원회를 설치해서 구미위원회가 이 외교적 방식으로 조선의 독립을 추진하는 일종의 전진부대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고 그 구미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승만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정에서 상해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은 8개의 임시정부 세력이 다 모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온갖 그 주장들이 난무했던 곳이거든요. 거기는 이를테면은 뭐 좌파 성향의 사람들도 있었고, 또 무슨 소리야, 힘으로 싸워서 일제 쫓아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마구 모여 있었던 곳이 상해임정인데,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된 이승만은 외교적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만 가능하다, 이게 유일하게 현실적 대안이라 생각하고 미국에서 이걸 활동을 하니까 상해 임시정부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여러 가지 갈등과 알력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상해에 남아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탄핵당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1호가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 1호입니다. 탄핵당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독립활동을 멈춘 적은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청년 이승만이 개화파 운동과 독립운동을 한 그 성과에 의해서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됐을 뿐이지,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운동의 길이 멈춰질 리는 없죠. 그래서 이후에 상해임정은 상해임정대로 이승만의 외교 노선,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은 그것대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20년대에는 상해임정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뉴스가 되지 않습니다. 하는 일이 없었어요. 중국의 상해라는 도시에 조그만한 그 3층 건물, 4층 건물 세들어가지고 그냥 몇 명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정부라고 하는 상징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 이상의 의미 있는 일을 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 상해임정이 다시 그 존재감을 드러낸 것은 윤봉길이 홍구공원에서, 상해 홍구공원에서 시라카와와 일본 대장을 폭탄으로 척살한 그 사건을 계기로 상해임정이 다시 상해임정이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뭐 오늘 상해임정 얘기를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청년 이승만이 그렇게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외교적 방식을 통해서 쭉 다양한 방식으로 하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터진단 말이에요. 1939년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시작됐는데 그때 그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것을 보고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편지를 써요. 그 편지가 아주 역사적인 문건입니다. 뭐냐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야말로 미국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을 때다. 동양에서 한국은 동양 평화를 지키는 교두보였는데 미국 당신들이 2차례나 한국을 배신하고 태프트 카스라 조약이니 또는 한일 합병을 묵인해 준 거니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2번이나 조선을 배신하고 동양 평화의 보루인 한국을 포기하는 바람에 일본이 한국을 침략해서 그 한국을 발판으로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다. 곧이어 일본이 미국을 침략할 것이니 이에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차제에 일본으로부터 강제 병합당한 조선을 독립시켜야 동양 평화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런 편지를 써요. 개무시당했어요. 그 편지를 쓰고 10개월 후에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합니다. 이 내용을 당시에 책으로도 냈어요. 이승만이 미국에서 영어 책으로 냈어요. 그때 다 무시당했어요. 뭐 이런 장고대 같은 소리를 하냐. 어떻게 일본이 감히 우리를 침략한다고. 조선인이니까 저런 소리 하지. 그런데 그 10개월 후에 실제로 이승만이 그 책에서 또 루즈벨트에게 보낸 편지에서 강조했던 그 예언이 예측이 현실화돼 버린 거예요. 바로 그때 이제 전 세계가 다시 이승만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루즈벨트가 2차 세계대전을 채 마무리하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루즈벨트는 참 미국 대통령 중에서는 4번이나 대통령을 한 유일한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국민적 요구에 의해서 참 걸출한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이 마무리했으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질서가 다르게 재편됐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죽는 바람에 외교란 외자도 잘 모르는 트루먼이 전쟁 마무리 책임을 맡게 되면서 결국은 소련의 그 세계 질서 재편 전략에 휘말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38선 분단을 소련이 요구대로 그냥 놔두면 다 먹어버릴 것 같으니까 급하게 방어적으로 미국이 구걸하다시피 38선까지만 내려오고 더 이상은 내려오지 말아달라. 뭐 이래서 38선이 그어지고 그리고 나서 1년, 2년 후에 49년에는 한국은 우리 방어선 바깥이야. 에치슨 선언이 1950년 1월에 나오잖아요. 이게 다 트루먼 행정부에서 발생한 일들입니다.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벤플리트 대장이 있습니다. 미국 장군입니다. 벤플리트 대장은 이승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6.25 전쟁을 지휘했던 사람인데요. 벤플리트는 1951년에 제8군 사령관, 당시 6.25 전쟁은 미 8군이 치렀잖아요. 지금도 미 8군이 주둔하고 있죠. 미 8군 사령관으로 부임을 했어요. 이 벤플리트 장군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회고록에서 2년 동안 6.25 전쟁을 지휘하던 2년 동안 맥아더가 51년에 해고되잖아요. 해임되잖아요. 트루만에 의해서.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 후에 벤플리트가 한국전 최고 지휘자가 되거든요. 이 벤플리트가 한 말이에요. 2년 동안 나는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이승만과 일주일에 한 번씩 전선을 시찰하고 군 훈련소를 방문했다. 이승만 박사는 일제 때 지어진 부산의 허름한 집에서 살면서 그게 부산 임시 수도에 부산에 있는 그 임시정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을 지휘했던 그 정부 청사가 허름한 그 일본식 2층 건물로 지금 남아 있어요.
그 일본의 부산의 보수동 그 근처에 남아 있어요. 한 번씩 여러분들 가보시면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을 지휘할 때 여기서 살았구나. 여기서 작전을 결정하고 국무회의를 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집 얘기하는 거예요. 이승만 박사는 일제 때 지어진 부산의 허름한 집에서 살면서 개인의 안락을 위해서는 절대로 국고를 낭비하지 않았다. 한국 관리들이 대통령 전용기 구입을 건의하자. 그런 돈이 있으면 적에게 퍼부을 포탄이나 사라고 호통을 쳤다. 지난 9년간, 벤플리트 장군의 회고입니다. 지난 9년간 나는 여러 나라의 수많은 지도자들을 만나봤지만 이승만 박사가 단연 최고였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전쟁을 함께 치룬 8군 사령관 벤플리트의 회고입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에게 공산주의의 위협을 이해시키고 국민에게 용기와 인내심을 고취했다. 이를 통해서 그는 충분한 교육 기회도 없었고 기율도 제대로 서 있지 않았던 한국의 국민을 공산 침략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 최강의 국민으로 만들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게 냉정하기로 소문난 미 군 사령관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사후 평가입니다. 우리가 중국을 생각하면 1949년에 모택동이 결국은 국공내전에서 승리해서 공산당 정권을 세우는데 그때 장개석을 패퇴시키잖아요. 또 베트남의 호치민이가 사이공에 있는 월남 정부를 상대로 해서 결국은 월남을 무너뜨리고 지금의 베트남 공산정권을 세우잖아요. 그럴 때 장개석 군대에게 또 베트남 정부에게 미국이 지원한 전쟁 물자 그리고 병력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다 졌단 말이에요. 그 예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이나 베트남 경우에서 보듯이 미국의 지원은 전쟁에서 이기는 데 있어서의 필요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은 안 된다. 중국이나 베트남에서는 부패하고 무능한 장개석과 고딘디엠 정권에 대다수 국민이 등을 돌렸다. 그런데 대한민국 많은 국민이 이승만 정부를 믿고 따랐다. 중국과 베트남에서 공산군대에 수세에 몰리면서 패배한 후에 미국의 주요 지도자들은 중국과 베트남이 망했는데 왜 한국은 살아남았을까? 그 비밀이 뭔가에 주목하게 된다. 왜 당시 중국에는, 당시 베트남에는 이승만 같은 지도자가 없었는가? 이 점이 미 국무성의 대외전략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갖게 된 의문이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이승만이라는 인물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에 대해서 하는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하면 많은 학생들, 젊은 청년들, 또 더러는 여러분들 중에도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3.15 부정선거일 겁니다. 3.15 부정선거, 3월 15일 날 선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권력구조가 미국처럼 대통령, 부통령, 러닝메이트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자유당 쪽에서는 이승만 대통령, 이기붕 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출마를 했고 당시 야당에서는 조병옥 대통령 후보, 장면 부통령 후보 이렇게 짝을 이뤄서 선거가 치러졌는데 그런데 조병옥 박사가 선거 중에 갑자기 심각한 병이 와서 미국에 가서 수술받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는 그냥 그 순간 끝나버린 거죠. 조병옥 박사가 살아서 대통령 선거를 했다 하더라도 이승만 대통령을 꺾을 수는 없었지만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선거는 치러졌으나 그거는 게임이 안 됐습니다. 900만 표 정도로 당시에 90% 가까운 득표로 이승만 대통령이 이겼어요. 자, 그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부정선거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는 어디서 벌어졌냐? 이기붕이를 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부정선거가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겁니다. 이 이기붕이하고 장면이는 4년 전에도 부통령으로 한판 붙어서 그때 졌어요. 이기붕이가. 장면이 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당 정권 입장에서는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의 나이가 86세쯤 됐는데 90세에 돌아가셨고 그러면 85세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로하고 고령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되는 건 확실한데 대통령에 당선돼서 4년간 대통령직을 잘 마치면 좋은데 그 중간에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게 걱정이었어요. 당시 헌법으로는 아까 루즈벨트 죽고 나서 트루먼이 부통령이 돼서 승계했듯이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되는 건 좋은데 확실한데 당선되고 나서 중간에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러면 자동으로 승계를 누가 합니까? 부통령이 하는데 장면이한테 한번 진 적이 있잖아요. 그럼 장면이한테 정권이 대통령직이 넘어가는 순간 정권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걱정했던 거예요. 자유당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붕이를 부통령으로 만들어야 돼. 그런데 이기붕이가 워낙 이게 못났고 찌질하고 탐욕스럽고 자기 충성심 보이려고 지 아들을 이승만 대통령 양자로 집어넣고 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적으로 도대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후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적어도 장면이를 부통령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일념으로 자유당의 핵심 인사들과 짜고 부정선거를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이 부정선거의 주무 책임자가 누구냐? 내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최인규라는 자. 그러니까 이 선거 관리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행정안전부가 실제적인 선거 관리를 해요.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를 하는 곳이고 그래봤자 뭐 한 3,000명밖에 안 되는 직원이 어떻게 전국의 선거를 다 합니까? 결국 행안부가 그동안 선거 관리를 실무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내무부가 선거 관리의 책임자예요. 선관위는 그 당시엔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무부 장관이 내가 부정선거 하겠다 하고 큰 소리치고 책임지고 나섰던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누가 봐도 이건 아니지 싶을 정도의 부정선거가 이제 횡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들까지 나서서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를 하게 된 것이고 그게 이제 3.15 부정선거 규탄 그리고 김지열 학생이 체류탄을 맞고 숨진 시체로 떠오르게 되고 그러면서 4.19로 연결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부정선거 당시에 이기붕이를 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부정선거의 책임자인 최인규는 4.19 혁명 후에 사형당합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통해서라도 부통령이 돼야 되라고 해서 부정선거 전체의 최고 지휘자였던 이기붕이는 4.19 혁명이 나자 가족들 다 모아놓고 권총 자살해서 끝냅니다. 생을 끝내요. 시위대가 이승만 대통령한테 시위하러 간 게 아니고 이기붕이한테 시위하러 간 거예요. 이기붕이 집을 포위하고 시위를 했어요. 당시 3.15 부정선거는 이제 그런 것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인데 아무리 이기붕 일당이 이기붕, 최인규 등이 저지른 부정선거를 하더라도 이 부정선거에 책임이 없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4.19 혁명을 총으로 진압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4월 19일 날 당시 경무대, 지금 예전 청와대 앞에 몰려갔던 학생 시민들이 180여 명이 현장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으로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면할 방법은 없죠. 그것하고 직접 내가 대통령 한 번 더 해먹겠다고 부정선거를 직접 기획하고 지시하고 실행하고 이거하고는 어쨌든 차원은 다르다 이겁니다. 왜 워낙 연로하기도 하고 또 이승만 대통령의 스타일 자체가 당무에는 일일이 개입하지 않는 그러니까 미국식 정치에 아주 몸이 밴 사람이니까 그래서 실제 당시 자유당에서 이기붕 일당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것도 잘못이죠.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지 바로 밑에 있는 부통령과 그 집권당의 그 간부들과 내무부 장관, 자기가 임명한 내무부 장관이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획책하고 실행하고 했던 것을 몰랐다 그러면 그것도 잘못이죠. 그래서 결국은 4.19 혁명 이후에 180여 명이 현장에서 죽고 결국은 그래서 이승만도 그 보고를 듣고 알게 돼요. 그리고 180명이 죽었으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하지 않았겠어요. 이 부상당한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현장을 갑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현장을 가요. 그 현장을 가서 학생들, 부상당해 누워있는 학생들을 보고 뭐 몇 마디 말을 하다가 울컥해서 말을 못해요. 그러면서 마무리한 말이 뭐냐? 학생들 같은 용감한 사람들이 있어서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병원을 떠나요. 그 다음날 학생 시민대표와 면담을 합니다. 그게 4월 26일입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하야하셔야 된다고 시민대표들이 주장을 했고, 내가 하야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는 건 없느냐라고 묻고, 그렇다라고 답변을 듣자 그 자리에서 바로 하야하겠다. 그리고 나가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하야 선언을 합니다. 뭐 생각해 보겠다가 아니에요. 병원을 갔다 오고 부상당한 학생들을 만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어서 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거야 라고 격려하고 돌아온 다음날 그 학생 시민대표와 만나서 하야 요구를 받고 한 번 더 확인하고, 알았다, 하야하겠다. 그리고 라디오 방송에서 하야 선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삿짐 싸서 28일 날 경무대에서 나와서 사저인 이화장으로 가요. 그때 두 가지로 국민들이 환호를 지르는데, 하나는 마침내 물러났다, 물리쳤다, 우리가 쫓아냈다, 이런 환호도 있고, 또 하나는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의 소리를 듣고 스스로 하야를 결정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라고 하는 따뜻한 환영의 목소리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화장으로 갑니다. 이화장에 가서 한 달 정도를 뭐 정말 심신이 다 무너진 상태였을 텐데, 한 달 정도 이화장에서 지내다가 하와이 교포들, 독립운동을 처음 시작한 게 하와이 아닙니까? 망명 가서. 그리고 하와이에 가서 최초로 한인이 교회를 세우거든요. 그 교회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그때 함께 했던 동지들이, 당신은 얼마나 힘들겠냐, 날씨 좋고 따뜻한 하와이에 와서 다음 며칠이라도 좀 쉬었다 가라 해서 비행기표를 보내줘요. 그 비행기로 하와이를 간 건데 그것이 마지막 길이었어요. 원래는 길면 한 두어 달, 짧으면 그저 한 달 정도 요양하고 못 만났던 지인들 만나고 돌아올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두 달, 세 달 정도 됐을 때 이제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당시에는 정권이 바뀌어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기 직전입니다. 장면이가 이제 민주당의 그 정권을 잡고 국군 총리가 되잖아요. 그 총리가 되기 직전에 한 5달 정도의 임시정부가 있습니다. 4.19 혁명으로 4월 26일 날 이승만 대통령 하야했고, 선거를 치러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것은 7월인가 그러니까 10월인가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이 권력 부재 기간이 생기잖아요. 이것을 이제 임시정부가 과도수반이라고 하는 형태로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 과도수반의 대통령이 허정이라는 자인데, 이 허정이가 입국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후로 계속해서 들어오려고 여러 차례 노력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평생을 독립운동으로 보낸 90 가까운 인물이 죽으면 집에서 죽고 싶겠지, 우리 땅에서 죽고 싶었겠지. 그런데 그거를 허정이가 거부하고, 그 후에 들어선 박정희 정권에서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1965년 7월 19일
하와이 요양병원에서 서거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서거한 후에 비로소 그렇게 가고 싶었던 우리 고국당으로 들어오게 되고 지금 현충원에 모셔져 있어요. 7월 19일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그 추모일이고 이제 내일 모레군요. 7월 19일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여러 추모 행사들이 전개될 건데 일부 시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3월 26일이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탄생한 날 탄신일 4.19 혁명의 그 지도자들이 한 50여 명이 국립현충원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 묘소에 가서 참배를 합니다. 이 지도자들이 참배를 하는데 참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은 4.19로 평생 4.19 정신으로 평생 살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반대하면서 투쟁했던 사람들이고 그 과정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희생당한 그 4.19 세대의 지도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과 4.19 혁명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공통의 정신에 기반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확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1960년 4월 19일 이승만 정권을 반대해서 목숨 걸고 시위 투쟁에 나섰던 4.19 세대 지도자들이지만 이제 64년이 흘러서 자기들 다시 생각해 보니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과 자기들이 목숨 걸고 투쟁했던 4.19 혁명 정신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공통의 가치에 기반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와서 비로소 우리가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추모사를 합니다. 64년 만에 이승만 대통령과 4.19 혁명이 역사적 화해를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건국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건국 대통령이라는 주제로 제가 일부 시간에 드린 말씀은 이승만이라는 역사적 거인이 어떤 행적을 젊을 때부터 하야할 때까지 그리고 하와이에서 서거할 때까지 그 행적을 걸어왔나 이 부분을 팩트 중심으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역사의 거인 이승만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살펴볼 것인가 이거를 2부에 잠깐 말씀드리고